시작은 안 하고, 아직 시작은 아니고, 제가 심심해서요. 제가 심심했어요. 제가 심심했어요. 자, 아까 서브노트 확실히 다 파악이 된 건 아닌데 아마 지금 보면 작년에 거의 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찍은 책이 지금 들어와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쌤들이 구매하신 책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거의 맞을 듯 하니 오늘 저희가 이거 풀이하고 나서 문제 풀 때 좀 쓸 거거든요. 쓰게 되는데 가볍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바꿔준다고 하니까 바꾸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염려하지. 근데 맞을 거예요. 맞고 이게 새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게 제대로 입고가 됐는지 딴 게 나온 건 아닌지 제가 잠깐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노동절이라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자료가 작년 여름에 나온 자료예요. 작년 7, 8월 대비해가지고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부 추가된 사항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고 중간에 한 군데 고칠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고치는 거, 그것만 같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그 앞으로 계속 쭉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시험 때까지는 주로 이걸로 많이 돌리시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응? 예, 그리고 다른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재밌는 일을 말씀드릴 텐데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고요. 오늘 낮에 되게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27도, 28도? 서울이 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안에만 있으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 잘 없죠. 아침 일찍 그다음에 저녁 늦게 다니시니까 맨날 춥죠. 맨날 춥고 아유 이놈의 막 날씨는 맨날 추워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특히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이 시점에. 그리고 5, 6월 달이 되면 저희가 공부할 때도 마인드 자체가 1, 2, 3, 4에 특히 그 초반부의 긴장감은 많이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그러니까 공부에 익숙해진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나한테 약간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나의 되게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면서 그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어떻게든 약간 넘겨버리는 느낌. 그 다음에 5, 6월 달이 되면 사실 그런 자신과의 타협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순간이 7월 달부터 되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7월 달부터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내가 올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5, 6월이지 않겠나.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나의 무의식. 우리가 프로이트 공부하셨지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서 얘는 정말 자신의 욕구만으로 돌아가는 그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공부하기 싫은 그 욕구들이 그 저변에서 깔려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 2, 3, 4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 게다가 이론 공부하시고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전공 자체도 보면 전부 다 모르는 것들이니까 급하잖아요. 와 큰일 났다. 이놈의 공부를 내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막 달리고 계시다가 이제 5월달이 되게 되면 약간 알겠거든요.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겹기도 해요. 내가 쓸 수는 없는데 좀 지겨워요. 그래서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그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되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와 타협을 하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 보면 어느새 5, 6월이 지나 있고 푹푹 찌는 7, 8월이 돼서 와 미쳤지. 2달 전에 나를 막 되게 데리고 와서 혼내주고 싶고 후회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데 5, 6월은 그런 나태해지는 자신과의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양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더라도 중요한 건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전공 모두 다 좀 그 1, 2, 3, 4까지 하셨던 긴장감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꾸준히 하시면 하반기가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으니까 7월 달부터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는 시점이라 지금 조금 나태해지기 쉬운 요 시점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니까
결국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걸 알겠어. 나는 관련된 모든 공부들을 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하겠어와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겠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겠다. 정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만 열심히 사시고 그냥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오늘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을 열심히 사시고 주무시기 전에 누워가지고 뭐 하셔라. 그날 하루 공부했던 걸 쭉 머리로 훑어라. 그죠? 우리 오늘 했던 것도 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험 보는 게 정말 효율적인 그다음에 암기나 정교화를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근데 번거로워서 하기 싫거든요. 지금 풀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되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앞에 그 얘기를 했지만 괜찮아. 풀이만 들으면. 이러면서 바로 스스로 풀지 않고 바로 풀이 강의로 넘어오신 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물론 이게 내일 모레 제공되는 거라서 수요일 날 그렇게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덮고 강의를 잠깐 중단하시고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좀 짧게 잡아서 휙휙 넘겨도 괜찮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시 강의를 보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스터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5, 6월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희 그 수업에서 짜드리는 스터디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스터디든 뭐든 다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강의를 듣고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스터디는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지나치지 않게. 교육학 전공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터디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강의를 매개로 수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로서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스터디 준비를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가 월화에 있으면 스터디 준비 때문에 주말에 3, 4시간 정도를 스터디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스터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수업 듣고 수업 복습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거기에 스터디를 따로 준비하시는 시간이 3, 4시간 정도 들어간다? 안 돼요. 전공 공부 언제 하실 거예요? 교육학은 지금 보면 5, 6월 달 정도까지는 주당 이틀 정도 하시는 게 맥시멈이고 그게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은 5, 6월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7, 8월부터는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시거나 그다음에 시간을 약간 변경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9, 10월부터 들어가면 교육학은 매일매일 오전 시간에 조금씩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틀 정도 잡자 얘기를 하는데 5, 6월이 거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듣고 정리하시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 월화의 강의를 못 들으시죠. 그러신 경우에도 어찌됐든 일주일당 이틀 정도는 꼬박 교육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 물론 쉬는 날이 하루나 또는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 정도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5, 6월 달, 7, 8월 달 정도까지도 하루 또는 반일 정도는 반드시 쉬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시간 빼기 힘들어서 안 된다.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안 쉬려고 의지를 가지고 안 쉬시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못 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누적되면 후반부에 특히 시험 직전에 9, 10월 달에 큰 탈이 납니다. 큰 탈이 나기 때문에 전반부에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 또는 반일 정도. 보통은 그것도 막 꼭 일요일에 쉬어야 해. 이런 이유가 있으신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편하신 시간에 쉬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보면 교육학 월화 수업 있고 그다음에 전공 예를 들어서 수목이 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쉬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 쉬시고 이제 토일에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시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스터디 같은 경우에 1, 2, 3, 4에서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5, 6월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복습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는 스터디, 내가 그 주에 했던 공부들을 실제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터디가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한 걸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기보다는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게 되는 진도에 대한 복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5, 6월 달부터는 복습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텐데요. 공부 양 자체가 1, 2, 3, 4에 비해서 확 줍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은 모르겠는데 교육학은 복습하시려고 책을 펴보시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론 강의 복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시간 수업을 하면 그걸 복습을 하는데 3, 4시간은 보통 걸리거든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2시간 안에도 끝내시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이 복습에 할애가 돼야 되는데 5, 6월부터는 확 줄어요. 양 자체가 줄거든요. 공부하는 양 자체가 확 줄면서 복습하고 나시면 시간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야호 하면서 막 쉬어볼까? 즐겨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때 뭘 하신다? 개인적으로 이론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론 진도를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5, 6월부터는. 그러니까 1, 2, 3, 4에는 저희가 억지로 이론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2달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한 번은 반드시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론 자체를. 근데 저희 5, 6월 수업도 영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론이 한번 돌기는 돌아요. 근데 이론만 도는 게 아니라 이론이 도는 게 아니라 이론과 관련되는 문제를 매개로 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한번 돌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안 돌아요. 부분적으로 이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이론 진도를 2달 안에 5, 6월 안에 반드시 한 번, 이건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돌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터디를 하시건 안 하시건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도를 반드시 나가십시오. 근데 그때 복습하시는 건 뭐 이런 이전에 공부하셨던 기본 자료 보시면서 주요 개념들 다시 한번 읽고 주요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외우시는 건데 어차피 본 수업에 문제 풀이할 때 보게 되는 핵심 키워드랑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는 않으세요. 근데 일단 한 번은 돌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그걸 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돌려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거. 저희가 5, 6월 달 강의에서도 형성평가는 할 거예요. 형성평가를 이전 시간에 수업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습을 하는 스터디를, 형성평가를 다음 시간에 반드시 할 거거든요.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평가 문제 역시 또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공부해온 것들 계속 체크해 주는 거. 그러니까 공부해온 걸 체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셔도 좋습니다.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스터디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말하면 내가 아는 줄 안다고. 모르는데도 그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쪽에서 내가 아는 줄 알고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지적을 못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키워드를 실제로 써서 확인해 주는 거 위주로 스터디를 하자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긴 하죠.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물어보기보다는 좀 확실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진단평가할 때도 확인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턴버그의 지능 구성 요소 3가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말로 물어보고 얘기를 해도 정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짧은 글쓰기 했던 건 5, 6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스터디에서 가급적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짧은 글쓰기를 서로서로 읽어주시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복습하는 거 유지할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론 돌리는 거 돌릴 수 있게끔 서로 채찍질 해주는 거. 왜 안 읽어오셨어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이놈의 스터디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가끔 스터디 하시다 보면 준비 상황 자체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5월달이 되면 또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다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차피 그래서 전공을 섞는 거거든요. 서로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스터디 구성원 한 분이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이 주로 설명을 해주시게 돼도 그건 두 쪽 모두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주면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굉장히 큰 그 유의미한 부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나는 계속 듣기만 해, 나는 도움을 받기만 해, 아니에요. 그분들 훨씬 더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스트레스는 받죠. 그죠? 왜 나만 이러면서 왜 나만 모를까 하면서 스터디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시험 때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때까지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다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 해야 되는 분량들, 해야 되는 항목들 열심히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잔소리는 끝났고요. 제가 진단평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진단평가 풀이를 하게 되면
전체 이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핵심 키워드 정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들이 주로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이 부분은 나중에 7, 8월에도 꾸준히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은 방식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육의 비유적 정의를 주형과 성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라. 주형과 성장 외에도 다양한 비유적 정의들이 있었죠. 성년식이라든지 예술적 비유라든지 만남의 비유라든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만약 저한테 문제를 내라 그러면 주형이나 성장을 낼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서로 다른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유적 정의이기 때문에 주형과 성장. 자, 주형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핵심적인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교육을 장인이 재료를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고 해서 틀에 맞추어서 즉 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학생을 만들어내는 일, 가르쳐내는 일이라고 하는 교사 중심적인 전통적인 교육관이 주형의 비유입니다. 교사가 주형의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지 성장의 관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성장의 비유. 자, 교육이 학습자가 가진 잠재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대표적인 학자 누구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루소의 자연주의적 관점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형의 비유나 성장의 비유는 주형, 전통적 관점에서의 모든 교육을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성장의 비유는 학생 중심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진보주의적 접근이나 자연주의적 접근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게 되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전반과 관련되는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과 주요 키워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교육의 정의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조작적 정의, 보통 정범모 선생님의 정의를 많이 보죠. 조작적 정의와 그다음에 규범적 정의 부분에서 피터스의 관점은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육의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자, 내재적 목적 부분은 이전에 자유교양교육 기출 영역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과정은 내외재적 목적을 동시에 모두 다 추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 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내재적 목적 부분,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또는 활동 그 자체가 가지는 목적이다. 교육 개념 활동 그 자체의 목적. 보통 피터스가 제시를 했었던 규범적 정의에서 추구하게 되는 교육 내용들이 주로 내재적 목적이 되죠. 합리성, 이성, 그다음에 지식의 형식 등이 내재적 가치의 일반적 개념, 자아 실현, 전인적 성장 발달 이런 키워드도 내재적 목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외재적 목적은 키워드가 수단이나 목적이 도구입니다. 교육이 다른 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교육학이나 전공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재미있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미보다는 다른 목적이죠. 교사가 되겠다, 임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회적 외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외재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교육이 바로 외재적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 추구하게 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형성, 사회 발전, 통합 등등을 위해서 교육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외재적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자, 세 번째,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서술을 하라. 마치 기계처럼 쓸 수 있는 중요 핵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문화가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자, 다문화 교육 개념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사항, 다문화 학생을 위한 혹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념 정리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 그죠? 자문화, 정체성, 타문화, 이해,
수용적 태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파트에서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뭐 동화주의적 입장이냐 다문화주의적 입장이냐 그렇게도 보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두 개를 구분하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이든지 간에 그러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 구체적인 제도, 교수 방법들, 생활지도 방법들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혹시 다문화 다문화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학습자의 개인차 부분이나 학업 성취도 생활 부분에 있어서의 부적응 문제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교직을 전문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봐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보통 전문직의 근거, 교직관 부분도 여차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교육과정들보다 교사들한테 요구하게 되는 전문성의 영역이나 특성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을 전문적이게 만들어주는 근거들 영역 역시 연관져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교직의 전문직 근거. 첫 번째, 고도의 이론적 배경 혹은 심오한 이론적 배경. 두 번째,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적인 현직 교육의 필요성.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현직 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사회봉사직. 이 정도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5번 지식기반 사회 교육적 변화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써라. 아,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새로운 교육적인 변화 할 때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교육 종합 파트에서 지식기반 사회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할 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하면서도 슬쩍 얘기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까요? 실제적 지식, 그 다음에 고등 사고 능력의 개발,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고등 정신 기능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고등 정신 영역, 이런 부분들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 지식. 그다음에 학제적 통합이 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교수 학습 방법에서 쌤들이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쓰셨으리라 믿는데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학습자 중심. 학생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가 됐던 학습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든 학습자들의 필요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을 하든 학습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든 뭐가 어찌 됐던 간에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들을 폭넓게 활용을 한다. 그 관점에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 등과 같은 학습자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 기술, 매체들의 활용이 교육적 장면에 널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성리학의 기본 구조. 근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쌤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대부분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으실 수 있으면 훌륭하신 거고요. 근데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자, 성리학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하라. 아까 다니면서 봤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른 걸 많이 쓰고 계셨어요. 아, 뭔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좋은 걸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출제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성리학은 기본 구조가 이기론과 심성론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기론 안에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이기론 안에 이와 기가 있는데 그 이와 기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심성론의 관점에서도 이기론적 관점과 이기론이 아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주리론적 관점과 주기론적 관점에서 각각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주리론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을 하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론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론론적 관점에서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죠. 오히려 두 가지가 통합적이다. 그래서 기가 먼저 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위에 이가 타게 된다라고 하는 뭐 기발리승 일도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큰 구조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교육의 특성 이 파트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관학,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 사학에 대한 탄압 같이 보실 수 있죠. 관학의 융성, 관학 중심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낮은 수준의 실업교육 실시하는 거. 일본 중심의 교육과정 내용, 한국어, 조선어 탄압 등 조선의 역사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배제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큰 키워드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의 교육관이 지니는 공통적인 교육원칙 이거 많이들 찾으셨더라고요. 잘 찾으셨어요. 보면서 흐뭇하다고 지나가면서 열심히 봤던 부분. 자, 키워드 합자연 맞습니다. 합자연. 근데 세 학자가 얘기를 하게 되는 합자연의 원칙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원리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객관적 자연주의,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라고 해서 객관적 관찰에 근거를 해서 자연의 법칙처럼 학습에 있어서도 일정한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참 좋겠네. 얘기를 했던 아주 단순한 수준의 자연주의고 루소의 자연주의는 주관적 자연주의 혹은 심리적 자연주의 경우에 따라서 뭐 개인적 자연주의라고도 하는데 보통 주관적 자연주의란 말을 널리 쓰죠. 뭐에 따른 겁니까? 학습자 개인 차에 근거를 한 교육이 주관적 자연주의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인간 자체가 다 달라요. 개인이 가진 특성이 다 다르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의 근거를 한 교육이 필요하더라. 마지막 페스탈로치는 사회적 자연주의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은 뭐다? 사회다.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시키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를 추구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고립되어 있고 비현실적인 교육 상황을 상정하고 설명을 하는 것과 달리 이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속에서 그다음에 일상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교육적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로 볼 수 있겠죠. 첫 시간인데 벌써 졸리지는 않으시죠? 이제 문제 풀이하시면서 그냥 아직 괜찮으시네요. 힘내시고요. 자, 9번. 근데 문제 풀이한다 그래놓고 조금 재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재미있으신가요? 힘내세요. 자, 9번. 헤르바르트가 강조한 교육의 내용 물어봤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 물어봤습니다.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많은 선생님들이 혼란에 빠지셔서 있었는데 뭐.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포도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슬쩍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리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자, 강조했었던 교육의 내용 뭡니까? 다면적 흥미죠. 헤르바르트의 교육 내용은 다면적 흥미입니다. 다면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내용 자체도 다면적 흥미에 근거한 다면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표상 심리학과 연관지어서 마음속에 형성되는 그 표상이라고 하는 포도송이 지금 포도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드실 거예요. 드시면 그냥 절대로 드시면 안 되죠. 포도송이 포도 낱개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 마시고 드지 마시고 송이 포도송이 반으로 잘라두는 거 송이를 들고 이게 관념의 덩어리 표상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형성된 표상 내 마음 이렇게 하면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니까 얘들아 이게 뭔지 알아?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정신 이상해졌다고 포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니야 이건 헤르바르트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관념을 바로 이 포도송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 하면서 그죠? 그렇겠죠? 뭐 어때서? 그렇죠? 다면적 흥미. 자, 그럼 나온 김에 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를 했죠? 헤르바르트는 오도념. 그죠? 오도념의 육성, 오도념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10번. 교육 철학의 4가지 기능을 서술을 해라. 4가지 보니까 또 2-3가지는 생각이 나시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뭐지?
하나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뭐 있었는데 하고 두세 개 정도가 생각이 나셨으면 훌륭하게 지금 공부가 되고 계신 거 맞아요. 첫 번째, 분석적 기능,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명료하는 기능으로서 분석적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능이었었죠. 두 번째가 평가적 기능, 어떤 준거나 기준에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기능, 평가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사변적 기능,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었죠. 사변적 기능. 경우에 따라서 형이상학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변적 기능은. 자, 마지막 종합적 혹은 통합적 기능.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영역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교육의 틀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 통합적 기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이런 데 약하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있었는데 진보주의 주의 이러고 더 이상 쓸 게 없어지는 게 맞죠. 정상입니다. 그것도 보면서 나는 왜 쓸 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또 꼼꼼하게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교육의 목적 무엇일까요?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의 육성, 양성 혹은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을 통한 성장, 경험, 계속적 재구성, 성장, 전인적 인간, 현실 생활 적응 등등이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교육 내용은 뭐가 될까요? 현실 생활의 경험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걸 구현시키게 되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진보주의에 근거한 교육 과정 사조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경우에 따라서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졸려 하시는 쌤들이 곳곳에 힘내세요. 날씨가 따끈따끈 수업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두 번째, 12번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두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공교육 체제 재구조화 혹은 변화 있었죠. 그래서 즉 학교 교육 제도 외에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제도들을 인정해 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최근 평생 교육이 널리 인정되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들에 대한 학력 인정이 나타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 다양한 장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많아지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관이 변하게 되죠. 상대주의적 지식관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자, 연관돼서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구성주의적 학습관.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적인 다양한 교수 방법의 활용.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가 중심이 된다. 학습자 중심적 접근. 그 다음에 평가 역시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폭넓은 평가. 꼭 수행평가만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대안적 평가들에 대한 열린 태도 등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세 가지 제시를 해보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많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근데 이거는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정책적인 논란이 많은 제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든지 학교 평가 혹은 교원 평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파이나가 제시한 실존적 재개념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 이건 많이 쓰셨더라고요. 뭡니까? 쿠레레, 그죠? 쿠레레 교육론, 쿠레레 방법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온 김에 쿠레레 방법론을 네 가지 절차에 따라서 명칭만 기억해 보시면 회귀, 전진, 분석, 종합이라고 해서 과거, 미래, 현재, 종합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쿠레레도 내기 좋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했을 때 이게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쿠레레 같은 게 딱 그런 거예요. 한 그 주제 영역에서 2개 정도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교육과정 같은 게 2개 정도 낼 수 있죠. 냈을 때 한 항목 정도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쿠레레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15번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단계 총 몇 단계입니까? 심플하게 보면 4단계로 보실 수 있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제가 스킬백이나 그죠, 백워드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타일러를 물어봤잖아요. 쓰시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쓰셨죠.
다들 아는 건데 하면서 쓰셨던 것 같은데 집에 가셔서 스킬백도 다시 확인하시고 워커도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교육 목표 설정, 두 번째가 학습 경험의 선정, 세 번째가 학습 경험의 조직, 마지막이 평가.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이전에 작년에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게 이 학습 경험의 조직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출 영역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16번에 타일러가 제시한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를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타일러는 몇 가지 제시했습니까? 세 가지를 결국은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 크게 얘기했던 건, 자, 수직적 원리에 있어서 어떤 걸 제시를 하게 됩니까? 계속성과 계열성을 제시했습니다. 수직적 원리에서 계속성, 계열성. 수평적 원리는 하나 제시를 했죠. 통합성, 계속, 계열, 통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외 나머지 교육과정 학습 내용의 조직 원리는 타일러의 것은 아니고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일반적 수준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역시 도전감이 있는 과제였죠. 의외로 많이들 못 쓰셨더라고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가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설계 기법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게 되면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게 되는 현성 교육과정 또는 생성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그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세부 유형들이 제법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융합 교육과정이라든지 상관 교육과정이라든지 광역 교육과정이라든지 중액 교육과정이라든지 활동 교육과정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명칭 자체가 그 세부 교육과정 유형으로 물어보게 되면 중액 교육과정 혹은 뭐 생성 교육과정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의 원리로 물어보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객관식 때 출제됐던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광역형이라든지 중액형 이런 식으로 뒤에 교육과정을 생략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가하는 인재사항 다양하지만 키워드만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창의, 융합, 형, 인재입니다. 창의, 융합, 형, 인재. 거기에서 풀어서 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창의, 융합, 형, 인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 다음에 19번 자유학기제 개념을 간단히 쓰면 근데 써보시면 절대로 간단하지 않죠. 이놈의 자유학기제 왜 이렇게 길까? 그래서 쓰시게 됩니다. 자유학기제는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올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출제 영역 중에 하나죠. 지금도 보면 출제되는 분위기를 보면 12월에 정규시험에서는 학교 배경 자체가 고등학교인 경우보다는 중학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를 나중에 임용이 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숙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난다. 자, 포인트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 시험 부담 벗어나. 그다음에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 자, 키워드 꿈, 끼, 학생 참여 개선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체험 활동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그런 부분들이 채점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중학교 한 학기 시험 부담 벗어나, 꿈기, 학생 참여, 체험 활동, 교육과정 유연.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조사 빼고 다 얘기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되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학생이 참여를 하게 만든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유연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 급별로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운영되고 있는 모습 자체나 수준에 있어서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느끼기에도 뭐 이걸 굳이 이런 느낌이 들게끔 좀 운영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20번.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서술하고 어떤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일 가운데 학생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미시체계, 즉 학생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되는 미시체계가 있고 미시체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중간체계, 그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외체계,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체계가 거시체계,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체계, 연대체계가 있죠. 그리고 이 브롬펜브레너 이론에서는 이런 체계들을 설명을 하면서 뭐 강조했습니까? 이 체계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냥 상호작용, 역동적인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 브롬펜브레너도 물어볼 법합니다. 5급에서 작년에 물어봤죠. 자, 21번. 이거 아까 약간 의도하고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하고 낸 건데 많은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쓰셨더라고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기제로 평형화를 형성시키는 인재기능과 즉 평형화를 만들어내는 기능 하나와 형성된 평형화를 유지시키는 인지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인지구조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우리가 보통 조직화. 나는 배나 사과나 또 과일 얘기한다 하면 안 되는데 배나 사과나 포도 수박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사과 포도 등이 맛있는 열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과일 먹을래? 과일이 뭐예요, 엄마? 그래서 너 좋아하는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이 다 과일이야. 그게 과일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 그럼 이게 그 조직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키마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그 조직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형성되었던 개념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형성된 스키마가 유지될 수 있게끔 평형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두 가지 조절과 동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기능이죠. 이런 영역들도 마음 먹고 내면 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봐주시고 자 비고스키의 GPD의 개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뛰어난 타인과 함께 학습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영역 보통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GPD는 공간입니다. 특정 발달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할 때 GPD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GPD를 성장시킨다 혹은 GPD에 도달하게끔 해준다 이런 표현은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건 말이 되는데 근접 발달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그건 아니에요. 근접 발달 영역 즉 GPD는 그 안에 과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과제를 주고 협동적으로 학습을 유발할 수 있게끔 스캐폴딩을 제공해 주게 되면 실제 발달 수준이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성격 발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아, 정체감 또는 정체성. 그러한 요소의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맨날 얘기하는 거. 그들의 사춘기 특유의 불확실성에 공감하면서 행동 그 범위를 한정해 주어주는 한정시켜 줄 수 있는 확고하고 애정 어린 지원. 자, 사춘기 불확실성 공감 애정 어린 지원 지도 등등. 방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인지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생활지도나 교수의 지침은 제시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4번 카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성 지능 어떤 키워드 선천적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영향을 받는다. 교육이나 경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보편적 인지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그거 쓰시죠. 청소년기까지는 발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한 쇠퇴가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노화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쇠퇴. 결정성 지능은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환경적 요소, 선천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지능 영역입니다.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정보의 양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결정성 지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쌤들 작년에 나와 올해 나를 보시면 올해 나가 더 똑똑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 잊어버린 것 같으세요? 되게 쑥스럽게 쳐다보신 쌤이 있으면 이러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실 뿐이지 그러한 정보의 양들은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 근거를 하자면 다 장기 기억 안에 들어가 있죠. 다만 인출이 안 될 뿐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니까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끄집어냅시다. 자, 25번 스턴버그의 3원지능 이론의 구성 요소 세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가 성분적 요소, 구성적, 처리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경험적 요소,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적 요소, 맥락적 지능이라고 맥락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턴버그도 중요하죠. 26번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 지능의 특성,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능 이론과 비교를 했을 때 가드너의 지능 이론이 가지는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8개 또는 9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지능을 각각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능이 다른 지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지능은 특히 큰 특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능은 뭘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지능은 개발될 수 있다. 라는 게.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9가지나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능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보통 지능의 구성 혹은 프로파일은 모두 다르더라. 다음에 27번은 쓰려고 하면 뭐 끝도 없이 길게 쓰실 수 있는 부분, 지능 검사의 결과를 활용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되는 거, 교사의 태도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 지능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능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능 검사는 지능 그 자체가 아니죠. 지능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능은 또 인간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다 측정해주지 못하죠. 몇몇 한정된 영역들에 대한 측정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능 검사 결과 자체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문화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더라. 그리고 지능이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관점도 보통 틀렸죠. 그런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능이 학업 성취도와 상관이 큰 요인은 맞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큰 상관을 가지지만 절대적인 변이는 아니더라. 그래서 보통 개인의 한 특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과잉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점수 자체를 점수의 점수대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정의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공평지능검사의 사례, 이거는 뭐 명칭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KABC라고 해서 카우프만 검사가 있고요. 카우프만 검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솜파, SOMPA라고 하는 솜파 검사, 그 다음에 CPMT라고 해서 색채 누진행렬 지능검사, 레이븐 검사입니다. CPMT가 레이븐 검사입니다. 같은 검사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좋겠고, 29번 바이너의 귀인 이론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귀인을 원인의 소재 차원, 안정성의 차원, 통제 가능성의 여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능력, 원인의 소재는 학습자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차원은 안정적입니다. 능력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능력에 귀인하는 걸 바람직하지 못한 귀인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 있는 동기이론 데시 혹은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재적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 가지 욕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내재적 동기가 쉽게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가 첫 번째, 유능성,
유능성 욕구. 두 번째가 자율성, 통제성, 통제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율성 또는 통제감의 욕구. 세 번째가 관계성. 그렇죠. 세 가지 모두 다. 특히 유능성 파트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동기 이론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칭찬을 많이 해줘라, 적절한 도움을 줘라, 이런 부분들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칭찬은 정말 칭찬할 때만 하고 못했을 때는 비판을 하거나 실망을 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접근이 보입니다. 대시의 그 자기결정성 이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동기 이론이 약간 지금 보면 심리학회 쪽에서도 그 한동안은 동기 파트를 정말 열심히 보다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연구가 덜한 편인데 그 덜한 와중에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결정성 이론입니다.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래요. 자, 켈러의 악스 이론. 이건 너무 많죠. 다들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약간 지겨우시죠? 참으세요. 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공부의 과정은 다, 근데 진짜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힘들면 참으세요. 뭐 재미없는데 참고 견디세요.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되게 바람직한 그 교수 지도 방식은 아닌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상당 부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견디실 수 있으시죠? 참읍시다. 자, 각각의 4가지 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위 전략들 2개씩 써보겠습니다. 자, ARCS에서 A, 주의 집중 요소,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지각적 주의 환기, 탐구적 주의 환기, 다양성 전략 3가지 있었어요. 이건 모형 구조를 잘 외우고 있는지 그냥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켈러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관련성 파트, 렐러번스 부분에서는 친밀성 전략, 목적 지향의 전략,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 전략. 영어로 기억해 두셔도 좋은데, 근데 이 3가지를 다 영어로 기억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한국말로 기억하시고, 일부는 또 영어로 기억하시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일관성을 가지시고,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자신감 전략. 첫 번째, 학습의 필요 요건, 필요 조건 제시 전략,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 개인적 조절감 증대 전략. 자, 마지막 만족감 전략은 자연적 결과 강조 전략. 자, 자연적 결과 강조는 뭐랑 연관됩니까? 내재적 보상과 관련되는 거고요. 긍정적 결과 강조 전략은 외재적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공정성 강조 전략.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다음의 상태에 해당하는 자아정체감 상태. 고등학교 1학년 영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하느라 매일매일이 너무도 혼란스럽다. 자, 이거는 자아정체감 상태라고만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대답이 조금 모호한 부분입니다. 에릭슨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르샤를 가지고도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의도는 마르샤였어요. 마르샤로 대답을 하면 자아정체감 유예 상태죠. 유예. 얘는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 난 뭐지? 어떤 존재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습니까? 성취, 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걸 해야지 라고 결정된 게 없어서 혼란을 느끼는 아주 건전한 바람직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마르샤가 아닌 에릭슨의 정체감, 그러니까 에릭슨의 그 성격 발달 이론의 단계로 보자면 이 영수 같은 경우에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라고 하는 5번째 단계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태예요. 이랬을 때 얘는 지금 뭘 겪고 있는 겁니까? 역할 혼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마르샤가 얘기를 하는 그 정체감 혼미라는 개념과 그 에릭슨이 얘기를 하게 되는 혼미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부적 강화와 정적 강화의 개념과 사례를 각각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위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정적 강화는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 접근이 정적 강화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좋아하는 쾌 자극물을 수여하는 걸 통해서 유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칭찬, 스티커 등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보상물들을 주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부적 강화는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자극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또 역시 뭐예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유발시키는 접근. 둘 다 강화이기 때문에 강화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한다. 더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걸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 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다른 사례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걸 싫어하는 걸 빼줄 게 별로 없어요. 수업 상황에서, 학교 상황에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청소일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더 싫은 게 있죠. 시험? 다행이네요. 다들 수업이라고 말씀 안 하셔서. 수업을 제거해 줌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거는 애초에 그럼 뭐하러 학교에 오는 걸까? 집에 있으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을 줄여줘. 이 얘기는 잘 안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정적 강화로 집어넣어서 수업 시간을 줄여주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 자율활동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 좋아하는 자극을 주는 걸로 들어가는 거지. 굳이 수업을 불쾌자극으로 상정을 하고 빼버리게 되면 이게 앞뒤가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이 그렇게 될 수는 있겠네요. 시험을 보지 않겠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겠다. 이렇게 공부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시험은 불쾌자극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수업은 불쾌자극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소, 면제, 청소당번 면제 정도로 얘기를 해주죠. 자, 정보 처리 과정 중 하나인 부호화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까 간단하게 하셨죠? 자, 핵심 키워드. 부호화는 다른 말로 약호화라고 옛날에는 하기도 해서 인코딩을 번역을 한 게 부호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키워드가 새로운 정보를 유의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장기 기억 속 정보와 연결을 하는 전략, 관련 짓는 전략이다. 유의미한 정보 기억을 위해 장기 기억의 정보와 연계. 세부기법으로 저희 어떤 것들 공부하셨습니까? 부호화의 세부기법으로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 심상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35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절차, 요 네 가지 절차가 있었죠. 근데 사실 반두라는 관찰학습이라든지 대리적 강화, 요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 절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관찰학습 파트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 다시 한번 반두라가 출제가 된다면, 사회학습 이론이 다시 출제된다면 분명히 절차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는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가 주의 집중. 두 번째가 파지, 세 번째가 재생산, 마지막 동기화. 현상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써서 연계해서 봐주시고요. 36번 다음에 해당하는 전이론. 우리 전이론 전체적으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한데요. 자, 두 학습 과제 간 원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전이가 이루어진다. 원리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동일 원리설. 원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동일 원리설 또는 같은 말로 일반화설도 동일 원리설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리가 같을 때 전이가 될 수 있는 게 형태이조설도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형태이조설은 기본 내용 자체는 동일 원리설이나 형태이조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원리라는 말을 형태이조설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리라는 말보다는 그 현상이나 그 구조 자체에 대한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주로 더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게 형태이조설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수중 표적 맞히기 실험을 할 때 굴절의 원리를 미리 배운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학생들보다 표적을 더 잘 맞췄다. 자, 수중 표적 맞히기 실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원리를 미리 배웠던 학생들이 그 일반 원리를 실제적인 문제에 더 잘 적용했다, 활용을 했다라는 게 나타나죠. 이건 동일 원리설, 일반화설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전이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 원리를 많이 잘 가르치게 되면 그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상황 되게 많겠죠. 그 일반 원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전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폭넓은 실제적인 장면에 잘 전이가 될 수 있다. 설명하는 게 동일 원리설, 일반화설입니다. 형태이조설은 일반화설이 약간 확장되고 정교화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리 자체를 가르치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장면에
그 관계를 이해를 했을 때 다른 비슷한 그 장면에 있어서도 관계가 활용이 되더라. 전이가 되더라 설명을 하는 게 형태 2조설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비슷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특정 대학에 떨어진 학생이 원래부터 그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방어 기제는 합리화 기제입니다. 합리화 기제. 합리화 기제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여우와 심포도형, 그다음에 달콤한 레몬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 그 대학 원래 가기 싫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목표에 대한 과소평가가 나타나는 거죠. 목표에 대한 과소평가는 심포도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 포도 내가 못 먹지만 먹었어도 되게 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포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접근 나타나는 게 여우와 심포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콤한 레몬형은 뭐예요? 실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달콤한 레몬형입니다. 근데 이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 얘기를 하죠. 자, 38번 수업 설계 3대 변인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겔루스의 수업 설계 3대 변인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교수의 조건. 이 조건은 교사가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조건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게요? 목표, 교과의 특성, 학습 목표, 학습자 특성, 물리적 환경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 교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의 방법은 세 가지 전략이 들어가죠.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자, 교수의 방법이 제일 중요한 변인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수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교수의 성과 부분. 뭘 보면 학습 목표를 도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정성. 좋습니다. 39번 힘내십시오. 많이 진행했습니다. 반절 넘었어요. 그죠?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는 협동학습의 유형, 이실 집단을 구성한다. 학습지에 대한 개별 학습 후 팀원이 모여서 협력학습을 한다. 오,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뭐랑 비슷해요. STAD, TGT 다 떠올리실 수 있죠. 주 단위로 팀별로 비슷한 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토너먼트 퀴즈 게임을 한다. TGT. 매주 최우수 팀을 선정해서 보상한다. 팀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는 TGT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 경쟁 학습이라고도 얘기하죠. TGT. 자, 협동학습의 조건. 자, 이건 실제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원리였어요. 협동학습의 원리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조건이라고 물어보면서 되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괜찮은데요. 협동학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떠올려보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협동학습의 원리에서 저희가 왜 존슨 앤 존슨 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몇 가지 원리들이 있었잖아요. 강조했던 거. 첫 번째, 긍정적 상호의존성. 중요하다.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개별 책무성.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보게 되는 게 대면적 상호작용이라든지 사회적 기술이라든지 집단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핵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개별 책무성. 이 두 가지 원리 협동학습의 조건이기도 하고 협동학습이 진행되게 된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41번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에서 강조를 한 유의미 학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이거 머릿속에 잘 떠오르십니까? 과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였어요? 논리적 유의미성. 뭐랑 뭐?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존재하면 학습자의 머릿속에 관련된 정착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뭐예요? 잠재적 유의미성. 그러고 나면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유의미한 학습 태세가 갖추어졌을 때 뭐를 가지게 됩니까? 심리적 유의미성. 이 세 가지 유의미성 오스벨 물어보게 되면 만약에 선행조직자를 물어보게 되면 같이 연관지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의미한 학습의 조건 기억해 두시고 나온 김에 오스벨의 선행조직자도 물어보고 있죠. 선행조직자 개념 무엇입니까? 수업의 도입 단계 키워드 새로운 학습과제 제시 이전에 교사가 제시하는 개론적 내용이다. 조건이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전에 배워서 알건, 경험적으로 알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본차시 학습과제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선행조직자. 제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짧은 문장, 시각, 영상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절대로 본차시 학습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차시 학습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차시 학습의 큰 구조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본차시 학습보다 반드시 상위에는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조직자의 조건. 그러고 나서 43번을 봤더니 너무 가혹하죠. 간에 수업의 사태 총 몇 개입니까? 9개를 다 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외우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슉슉슉 그죠? 마치 기계처럼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라이겔루스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 방금 쓴 합리화 기제는 뭘까요? 그래도 라이겔루스는 안 물어보지 않았느냐. 간에는 물어봤지만 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장점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극대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레몬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간의 수업의 사태. 자, 첫 번째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 3가지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주의 집중시키기, 두 번째가 학습 목표 알리기, 세 번째가 선행학습의 재생 자극. 자, 이건 한 세트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본차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학습과제, 내재한 자극 제시, 즉 학습과제를 알려주는 거, 수업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학습 안내 제공하기. 학습 안내 제공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부호화를 유발하는 행위가 학습 안내 제공하기. 자, 그랬으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죠. 성취 행동 유도하기. 그러고 나면 피드백 제공하기.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났죠? 그럼 학습된 결과를 확인을 하고 존속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성취 행동 평가하기. 이거는 재생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보의 재생이 되는지, 실제로 암기를 했는지 재생을 확인하는 게 성취 행동 유도하기, 평가하기. 그다음에 마지막이 파지 및 전이 높이기. 파지 오래 유지되는지, 전이 실제적인 장면에 써 먹을 수 있는지 등등을 확인되는 추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가지 교수의 사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핵심 영역. 자, 44번 구성주의를 교육적 상황에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 자, 이거는 이제 그 구성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 교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많이 얘기를 하는 건 지식의 상황성. 두 번째, 실제적 과제와 맥락 복잡한 현실. 마지막이 학습자 중심적 접근. 자, 45번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상황과 관련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력 및 그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은 뭡니까? PBL, 문제 기반 학습 또는 문제 중심 학습. 벌로의 SMCR 이론의 각 단계별 고려사항, 굉장히 도전감이 있었죠. 도전감이 있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가 뭡니까? 송신자, 샌더입니다. 샌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송신자. M은 메시지, C는 채널이라서 경로, 의사소통의 경로, 통신수단. R은 리시버라서 수신자, 학습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구조화된 부분들을 확인하셔도 좋겠지만 일단 SMCR의 구성 요소들 정도 확인하시는 거 충분했고요. 자, 47번 의외로 이거 많이 못 쓰셨더라고요.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RBT의 활용 모형을 제시하고 각 단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모형이 A, B, C, D, E 모형. 너무 좋지 않으세요? A, B, C, D인데. 에디처럼, 에디도 쉽지만 더 쉽잖아요. A, B, C, D, E. 자, A가 뭐죠? 선행사건. B는 신념인데 보통은 비합리적, 불합리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는 그로 인한 결과. D는 핵심, 논박. 거기에 투입되게 되는 논박. 그것이 효과가 나타난다. 이 효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뭐가 어떻게 변한다?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A, B, C, D, E 모형 중요합니다. 자, 48번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 3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별거 없죠. 3가지. 첫 번째, 일치성 또는 진실성. 진실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 진실되게.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 정확한 공감적 이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공감적 이해. 이 정확한 공감적 이해가 확장이 되게 되면 내가 너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절대로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볼 수는 없다에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해주는 관계,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49번 현실치료 상담 이론 혹은 현실치료적 기법의 절차. 글래서가 연구를 했었던 현실치료적 기법에서 제시를 하게 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W, D, E, P. 자, W가 뭐예요? 원하는 것의 확인, want에서 바람.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탐색하기, 파악하기. 두 번째 D 같은 경우에 Direction and Doing이라고 해가지고 지시와 행동, 지금 현재 내가 그 욕구 바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시와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걸 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E는 평가, 그걸 평가합니다. 그게 괜찮은 것인지. 내가 원하는 새 운동화가 있을 때 그 운동화를 획득하기 위한 나 지금 이 순간의 결정, 훔친다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효율적인 접근 방식인지를 평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획과 활동을 하는 마지막 P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게 있는데 당장 안 되면 되게 조바심이 나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50번. 비행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으로 학습한 결과다라는 주장의 비행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 또는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비행 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출제된 적이 있는 기출 영역입니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더니 나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표적인 그 접근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너 누구랑 어울리지 마 그러면 걔랑 어울리면 나쁜 무리들하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울리면 나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를 하는 지갑 선택과 관련된 성격의 6가지 유형. 자, 이거는 라이색, RIASEC 모형으로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6가지 마치 기계처럼 암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2번.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가장 핵심 개념. 직업 발달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특성과 직업이 가진 속성을 연결해주게 되는 매개가 되는 핵심 개념을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 그러니까 슈퍼도 그렇고 긴즈버그도 그렇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관이 달라진다, 성장한다, 발달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쌤들도 생각해보시면 5살 때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되고 싶었는지. 저를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5살 때 뭐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초등학교 때 되고 싶었던 건 분명히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맨날 저희 엄마가 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각종 질병으로 계속 아프셔가지고 골골 하셔가지고 보면서 나는 꼭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의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돼서 엄마 병을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잘 안 고쳐지는 난치병이죠. 저희 엄마도 잘 못 고친 난치병이셨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엄마 내가 꼭 낫게 해줄게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도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해보고 이과는 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엄마 나 문과를 갈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의사 된다며? 그래서 수학이 그래서 이 성적으로는 내가 아무래도 의대를 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수학을 이렇게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로가 의사는 아니다. 그럼 의사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라고 진로가 모호하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그때는 교차 지원이 막 되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차 지원으로 이대를 갈 수가 있었어요. 성적 자체는. 그래서 엄마는 너 전에 의사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병을 네가 낫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집어치우고 교차 지원이 되는 의대가 여기에 있으니 그 성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갈 수 있으니 여기를 가라. 그러기 싫다고. 엄마 아니야 싫어 됐어. 그래서 엄마 좀 참아 이러면서
힘들 것 같아. 이러면서 안 갔거든요. 끝까지 안 가고 버텨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특정 진로관을 가지고 있다가 진로관이 바뀌게 되는 게 자아 개념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나 수학 잘해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개념이 어느 순간 크면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달라지는 자아 개념 때문에 결국 진로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매개 개념이 자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슈퍼 이론에서 되게 강조를 하는 개념 키워드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돌이켜보니 엄마가 맞았어요. 제가 원서 쓸 때 집에서 엄마, 아빠, 제가 다 의견이 달랐거든요. 다 세 명이 다 다른 걸 추구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해서 교차 지원해라. 그래서 의대가 제일이야. 의사 해. 그래서 막 주장을 하고, 아빠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원서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수시가 없고 뭐 했더라? 그 수능만 갖고 가는 전형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네. 특차였나? 정시 말고 특차 해가지고 수능 성적만 갖고 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막 일정이 겹쳐가지고 뭐 여기를 쓰면 여기를 못 쓰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또 아빠 취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원서를 사가지고 오면서 쓰라고 막 들이미셨는데 저 싫다. 다 싫고 난 그냥 편하게 살 거야, 평범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제가 우겨서 원서를 썼어요. 제가 우겨서 원서를 써서 제 뜻대로 교육학을 정말 제 의지였습니다. 제 의지로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너 교육학과 가면 되겠다. 성적이 사범대가 수학을 안 보네. 이러면서 4대 수능에 수학이 가중치가 안 붙었었거든요. 안 붙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4대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4대를 쓰겠다. 그래서 4대를 썼는데 아빠도 막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네가 무슨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빠가 제일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요. 엄마가 제일 그 편안한 판단을 하신 게 아니야. 나 역시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뭐 그래서 제가 교육학 공부한 게 나쁘진 않은데요. 어쨌든 재밌었어요. 사실 교육학과를 쓴 건 약간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약간 속아서 교육학과 가면 뭐 해요? 교육학 가르쳐요?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담임쌤도 잘 모르시고 교수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교수는 무슨 과를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교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교육학과를 가 교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 담임쌤이 교수할 수 있어.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순진하게 잘못된 진로지도 좋았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더니 막 선배들 다 속아서 왔다고. 다 똑같은 얘기라 다 속았다고. 다들 교수 된다고 왔대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교육학 재밌잖아요.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슈퍼는 자아 개념 중요하게 봐두시고요. 53번 스타플빔 CIPP 모형의 평가 단계. 제가 너무 많은 자기 개방을 했네요. 지금 상담 기법에 있어서. 자, CIPP 모형의 평가 단계. 자, 첫 번째 C 뭐예요? 상황 평가, 맥락 평가. 보통 뭐 할 때? 목표 결정할 때. 새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는 평가가 상황 맥락 평가입니다. 자, I는 무슨 평가? 투입 평가. 보통 뭐 할 때?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요.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 구성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교육 과정을 선정하는 단계 주로 하게 되는 것이 투입 평가입니다. 자, 그다음 P는 과정 평가. 이 과정 평가는 뭐 할 때? 교육 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정 평가. 자, 마지막 P는 산출 혹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뭐 할 때?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종료되었을 때 뭘 확인하려고요?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다음번 과정에 써도 되는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완전히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산출 평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평가 과정들입니다. 자, 54번 준거 참조 평가의 장단점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자, 준거 참조 평가는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가장 큰 장점 뭐예요? 목표 달성 여부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수학습의 질적 수준 개선에 도움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좀 더 부가적으로 교육의 그 경쟁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협동적인 교육 본연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가능하다. 예,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요.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어렵고요. 개인차 변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참조 평가, 다른 말로 상대 평가. 장점 뭐겠습니까? 개인차 변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외제적 동기 유발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단점은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학습 과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별로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비교육적인 부가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경쟁으로 인한 비교육적 측면. 자, 56번 개인 내적 기준에 의한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 하나가 성장 지향 혹은 성장 참조 평가와 능력 지향 또는 능력 참조 평가, 두 가지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뭐가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더라? 성장 지향 쪽이 조금 더 바람직한 측면들이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사실 57번 제가 잘못 냈어요.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미 해버려가지고, 와, 원래 의도했던 건 검사의 타당도 개념을 쓰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양호도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어? 양호도도 확인하지 뭐. 자,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의 양호도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뭘 본다? 네 가지를 보는 게 있죠. 검사의 타당도와, 그 다음에 신뢰도와 객관도,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실용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당도와 신뢰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객관도나 실용도는 약간 부가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제 58번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할 때는 객관식 문항 이야기를 할 때 검사의 신뢰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항 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문제 수를 늘린다. 그 다음에 보기의 수도 늘린다. 선택 항목 자체도 늘려줍니다. 그래서 OX 문제보다는 4지선다, 5지선다 문제가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좁히는 게 좋아요. 너무 넓지 않게. 너무 좁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넓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전체 범위에서 어떻게 출제한다? 골고루 출제한다. 난이도는 50% 적정한 수준. 변별도는 높은 게 좋습니다. 변별도는 높은 게 좋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시험을 실시하는 상황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필요하더라. 그 다음 59번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교육 행정에 대한 관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조건정비설이죠. 조건정비설.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위한 행정, 조건정비설.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교육 행정에 대한 관점이 바로 이런 조건정비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60번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다원주의 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 모형이다. 소극적 악의 제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의사결정 모형을 점증 모형, 점증적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61번 의사결정의 참여 모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리지스의 모형과 호이와 타터의 모형이 있는데 이 두 모형 모두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 자, 수용 영역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구성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적절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가가 수용 영역 안과 밖에 대한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적절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수용 영역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둘 다 있으면 수용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그래도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질문이 실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수업할 때는 다 알아들으셨는데 따로 보면 이상하지 않나? 반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어떤 의사결정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해서 구성원들이 수용 영역 안에 있다, 수용 영역 밖에 있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수용 영역 안에 있다는 건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영역 안에 있는 주제들은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수용 영역 밖에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용 영역이 아니라는 거, 못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적절성과 전문성, 구성원들이 그 해당 주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그 다음에 전문성, 내가 잘 아는 주제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잘 아는 주제면 나를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화가 나겠죠. 내가 그 교과 담임으로서 특정 교과 A라는 교과에 대해서 교과 담임을 맡고 있는데 그 교과와 관련된 교과서 선정 과정에 나를 배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르칠 교과예요. 적절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교사를 배제하고 교장선생님이 혼자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결정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수용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적절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62번.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지도성 기법은 무엇입니까? 초우량 지도성. 초우량 지도성. 자, 63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만족 요인. 만족 요인, 그리고 접근하고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보통 뭐랑 상관이 있다? 일 자체, 직무 자체와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발전할 수 있느냐, 내가 충분히 자율성과 책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냐, 업무 자체를 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은요, 불만족 요인입니다. 발생하면 안 돼요. 제거해줘야 되는 요인이 위생 요인입니다. 즉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기 때문에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거, 일과 관련해서 하기 싫은 마음과 관련되는 그 요인들이 위생 요인입니다. 보통 일 자체보다는 일을 둘러싸고 있는 근무 환경이 주로 많이 관련이 됩니다. 인간관계라든지 급여 문제라든지. 근데 이거 급여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교사라는 직종 자체가 지금 연봉이 한 10배 정도 그 연봉을 준다 그러면 갑자기 동기요인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위생 요인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월급을 많이 준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월급을 안 주면 일이 하기 싫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 임용이 돼서 학교에 갔는데 막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 사정이 좋지 않아서 월급을 좀 있다가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겠다. 하면서 그죠?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했을 때 업무에 관련된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일이 막 하고 싶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날 미워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학교 가는 게 싫고 수업하는 게 싫을 수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요인들이 위생 요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동기 요인은 발생할 수 있게끔 과업 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재구조화라든지 직무 풍요화 기법을 동기 요인의 요소로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64번. 전 학교장이나 교감이 비공식적으로 교실에 들러서 수업을 관찰하는 장학을 뭐라고 하죠? 예, 전통적 장학, 약식 장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약식 장학. 전 이상하게가 아니죠. 약식이 생각 안 나세요? 막 약식 이런 거, 약밥, 약식. 죄송해요. 앞으로 혹시 명절에 약식을 드시게 되면 그만할게요. 매번 무리수를 던지고 있죠. 자, 65번. 교육의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행정적 제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교육위원회, 교육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꼭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도 덧붙여서 보실 수 있겠죠?
자, 66번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이 바라보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간단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기능이론에서는 학교교육이 뭘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거. 사회화, 선발, 배치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능들. 갈등이론에서는 학교가 뭐 한다 그러죠? 재생산이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재생산. 키워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67번 부르디에로 대표되는 이론으로 끝났죠. 자, 뭐죠? 문화적 혹은 문화 재생산 이론. 자, 교육제도는 권력과 특권의 세습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불평등한 계급관계 구조를 무리 없이 뭘 통해서? 문화적 방법을 통해 재생산하는 교묘하고 편리한 제도다라고 설명한 이것이 바로 문화 재생산 이론입니다. 문화적 혹은 문화 재생산 이론. 여기에서 부르디에가 강조를 하게 되는 키워드가 문화 자본 혹은 문화적 자본이라는 게 있었죠. 교육과정 내용 안에 포함이 되면서 그걸 매개로 해서 재생산하는 거 그게 뭐였습니까?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 아비투스 또는 습성화된, 습관화된 문화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적 취향. 자, 그러한 습관화된 문화 자본, 아비투스 중에서 특정 계층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인데 그게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강요가 되면 그게 뭐죠? 상징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자, 68번인가요? 네, 애플이 활용한 개념으로 지배 집단이 가진 의미와 가치의 체계인 이것 뭡니까? 헤게모니. 학교의 교육과정 내에 표면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두 가지 측면 모두에 걸려서 제시되어 있다, 심어져 있다. 이게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는 원래 초반에 애플이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념,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헤게모니입니다. 자, 69번 일리치가 현재 학교 제도를 통해 나타나는 반교육적 현상을 비판하며 현재와 같은 학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대신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교육제도 이것이 있다라고 뭘 제시를 했었습니까? 학습망, 러닝 웹 또는 러닝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된 학습망. 우리가 학습망이라는 개념은 그 갈등 이론 얘기를 할 때 급진적인 이론에서 저항 이론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평생교육 이야기를 할 때도 학습망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학습망 하면 또 누구 생각나시죠? 일리치 말고도? 에드워즈요. 에드워즈가 왜 평생학습 사회의 세 가지 진화 단계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인 진화 단계로서 학습망을 얘기를 했었죠. 보통 진화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진화는 2번 정도는 해줘야 되나 봐요. 쌤들도 요새 그거 많이 안 하시죠? 예, 원래 안 하셨죠? 또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도록. 70번. 학업 성취의 격차가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문화실조론적 관점입니다. 문화실조론적 관점. 애매하죠. 이건 뭘 물어보는 거지? 평등관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 결과적 평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입장, 그래서 그 학업 성취의 격차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문화실조론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콜맨 보고서에서 설명한 가정 배경의 3가지 자본 유형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제적 자본, 두 번째 인적 자본, 세 번째 사회적 자본. 3가지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실제로 가정 내적 자본과 가정 외적 자본 2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72번. 학력 상승 이론의 하나로 아닌가요? 하나 더 있나요? 죄송합니다. 뭐지? 예. 자, 학력 상승 이론의 하나로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한 탓으로 학력이 상승한다고 보는 입장이 뭐예요? 지위 경쟁 이론. 이건 크게 보면 갈등 이론의 관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등 이론은 한정된 재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모두가 원하는 한정된 재화. 근데 그걸 다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재화에 다가가기 위해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쟁. 그 경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서 지위 경쟁 이론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 교육평등 간의 네 가지 종류. 크게 보면 기회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느냐. 두 가지. 기회 허용적 평등과 기회 보장적 평등. 자,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내용.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교육의 내용으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죠. 내용에 있어서 과정적 평등과 교육받은 결과인 결과적 평등관 혹은 보상적 평등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푸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대신에 우리가 전체 이론 영역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떠올려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번 몇 번 실험 결과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가 중요한 시점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 했더라도 시험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자극을 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의미 있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결과는 결과라기보다는 진단평가 자체는 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가 되었고 5, 6월 달에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내가 이론을 좀 더 가볍게 봐도 될지 안 되는지 등등을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73개 정도 문제를 봤는데 이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70% 이상을 득점하셨다. 그러면 70개 중에 70%면 한 50문제 가까이 득점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쓰신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쓰셨다. 알고 쓰셨다. 50개 정도를. 그랬으면 정말 잘 되고 계신 겁니다. 공부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되고 계신 거니까 자랑하십시오. 50개 맞았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시고 좋고, 그런 거보다 조금 모자라셨다 하는 경우에도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쌤들이 지금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론을 좀 더 정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뵐게요. 1시에 만나겠습니다.